100명의 하녀가 머리를 바닥에 조아리는 가운데 화려한 기모노를 입은 여인이 당당히 걷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가스가노 추보네. 세상은 그녀를 보며 천하를 손에 쥔 여제라 칭송했습니다. 에도성의 오오쿠, 여성들만의 공간에서 그녀는 3,000명에 달하는 여성들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여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1582년 밧줄에 묶인 채 흙바닥을 뒹구는 어린 소녀 후쿠. 그녀가 바로 훗날의 카스가노 추보네입니다. 아버지 사이토 토시미치가 주군을 배신한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하던 그날의 절규는 소녀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새겨졌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이보다 더 잔인한 사형 선고가 또 있을까요? 가문이 멸문당하고 남은 가족은 노예로 팔려가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 세상은 그 소녀가 흙바닥에서 그대로 썩어 없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어떻게 일본의 심장부 에도성의 주인이 되었을까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소녀가 어떻게 쇼군의 어머니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르는 여인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신분 상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격동기였던 전국시대에서 에도시대로의 전환기를 살아낸 한 여인의 생존기이자 권력의 본질을 보여주는 역사의 증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을 담아 계신 그곳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장 역적의 딸. 1579년 민호국, 지금의 기우현 지역, 사이토 토시미츠라는 무사의 집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후쿠, 복이라는 뜻이었어요. 부모는 딸에게 행복한 삶을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쿠에게 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시 왔다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사이토 토시미츠는 아케치 미치히데를 섬기는 가신이었어요. 중요한 가신이었죠. 미치히데는 그를 신뢰했고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아케치 미치히데, 일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역적입니다. 주군을 배신하고 죽인 사람. 하지만 후쿠가 태어났을 때는 아무도 그를 역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다 노부나가의 충실한 가신이었고 능력 있는 무장이었습니다. 후쿠의 유년기는 평온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케치 가문의 중요한 가신이었고 가족은 그럭저럭 풍족하게 살았죠. 무사 가문이었지만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큰 저택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집이 있었고 끼니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린 후쿠는 형제들과 뛰어놀았습니다. 민호의 산과 들, 맑은 시냇물, 그곳이 그녀의 세상이었어요. 봄이면 벚꽃이 흩날렸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붉게 물들었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후쿠는 어머니에게서 글을 배웠습니다. 여자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쿠의 어머니는 교양 있는 여인이었고 딸도 교육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후쿠는 히라가나를 배우고 간단한 한시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바느질과 차 예절도 배웠습니다. 미래의 무사 부인으로서 필요한 교육이었죠. 후쿠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무엇이든 빨리 배웠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부모는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1582년 6월 2일, 그날은 평범한 여름날처럼 시작되었습니다. 교토의 혼노지라는 절, 새벽 어둠 속에서 갑옷 소리가 울립니다. 말발굽 소리, 창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아케치 미치히데가 군사를 이끌고 혼노지를 포위했어요. 1만 3천 명의 군대가 작은 절을 에워쌌습니다. 절 안에는 오다 노부나가가 있었습니다. 천하 통일을 눈앞에 둔 일본 최고의 권력자였죠. 그는 교토를 방문 중이었고 경호 병력은 고작 100명 남짓이었습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적은 혼노지에 있다. 미치히데의 외침과 함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고 병사들이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노부나가의 부하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노부나가는 저항했지만 무용지물이었어요. 불길이 저를 감쌌고 그는 화염 속에서 자결했습니다. 일본의 천하인이 죽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역사가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전국시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미노의 사이토 가문의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주군께서 노부나가를 쳤다. 처음에는 승리의 소식처럼 들렸습니다. 미치히데가 노부나가를 무찔렀다니 대단한 일이 아닌가요? 하지만 곧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이토 토시미츠는 경악했을 것입니다. 손이 떨렸을 것입니다.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을 것입니다. 주군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은 가신인 자신도 역적이 되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린 후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와 반역을 이해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집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다는 것을. 하인들이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귀중품을 숨기고 문서를 태웠습니다. 도망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도망간다는 말인가요? 일본 전국에 미치히데의 군대가 있었고 노부나가의 부하들이 복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미치히데의 승리는 13일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3일 천하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13일이었지만 너무 짧아서 3일 천하라고 불린 것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노부나가의 가신이었던 그가 복수의 칼을 들었습니다. 노부나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군대를 돌렸습니다.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보통 열흘은 걸릴 거리를 닷새 만에 주파했습니다. 야마자키 전투, 미치히데의 군대는 무너졌어요. 히데요시의 군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미치히데를 따르던 많은 다이묘들이 배신했습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었습니다. 전국시대의 냉혹한 현실이었죠. 미치히데는 도망치다 농민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천하인이 되려던 꿈은 13일 만에 끝났죠. 그리고 역적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히데요시는 미치히데의 일족과 가신들을 모조리 색출했어요. 가차 없었습니다. 늙은이도 여자도 아이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전국시대 일본에는 연좌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족 전체가 처벌받는 제도였죠.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형제의 죄가 형제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역적의 가족은 죽거나 좋아야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유곽에 팔렸습니다. 아이들은 전국을 떠돌며 구걸을 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사찰에서 받아줬지만 대부분은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었습니다. 사이토 가문은 몰락했어요.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집도, 땅도, 갑오도, 저택은 불탔습니다. 히데요시의 병사들이 일부러 불을 질렀습니다. 역적의 집은 남겨둘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남은 것은 목숨뿐이었죠. 그마저도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후쿠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소리 내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친척집, 사찰, 산속, 정처 없이 떠돌았어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추적자들이 올까봐, 신고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알아볼까 두려웠습니다. 저 아이들은 역적의 자식들이다.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이었으니까요. 포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역적의 가족을 신고하면 돈을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유혹이었습니다. 후쿠의 어머니는 신분을 숨겼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과거를 지웠습니다. 남편은 일찍 병사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케치나 사이토라는 성을 절대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산속 작은 움막, 나무로 대충 엮은 오두막이었습니다. 바람이 쌩쌩 불어 들어왔습니다. 바닥은 얼어붙었습니다. 후쿠는 형제들과 함께 웅크리고 있었어요.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어머니가 덮어준 낡은 이불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손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산나물을 캐와 죽을 끓여 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나물도 겨울에는 귀했습니다. 눈 속을 헤매며 찾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나무 껍질을 삶아 먹었습니다. 풀뿌리를 캐먹기도 했습니다. 후쿠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하지만 세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역적의 딸, 그것이 그녀의 정체성이었어요. 씻을 수 없는 낙인이었습니다. 평생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망, 언제 들킬지 모르는 공포,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그것이 후쿠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그녀는 숨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그녀는 도망 다녔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후쿠는 15살이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결혼할 나이였죠. 아니, 오히려 늦은 편이었습니다. 많은 소녀들이 13살, 14살에 시집갔으니까요. 하지만 역적의 딸에게 누가 장가를 들겠습니까? 그녀의 어머니는 친척들에게 간청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딸아이를 받아주십시오. 못생기지도 않았고 말썽도 부리지 않고 일도 잘합니다.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친척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적의 딸과 혼인하면 자기 집안도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동정은 하지만 도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나카무라 쇼안이라는 이름의 무사였어요. 그는 하급 무사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가난했고 세력도 없었죠. 작은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후쿠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지붕이 있는 집,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곳,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만으로도 축복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쇼아는 왜 후쿠를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그도 처지가 비슷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하급 무사에게 혼처를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지참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신부였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화려한 의상도 큰 잔치도 없었습니다. 친척 몇 명만 모인 조촐한 의식이었습니다. 축하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의를 갖췄을 뿐입니다. 후쿠는 나카무라 가문으로 시집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이 2개뿐이었습니다. 마당도 좁았고 담장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후쿠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집, 숨지 않아도 되는 곳.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기록이 많지 않아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하급 무사의 일상을 기록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후쿠는 아이를 낳았어요. 딸 하나, 아들 둘,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가족은 있었습니다. 배고플 때도 있었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옷이 남루했지만 헐벗지는 않았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후쿠는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었고 목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 이 불안정한 삶,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 언제 들통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녀는 항상 조심했습니다.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질문받으면 얼버무렸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을까요? 아내의 출신을 아마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전국시대에는 누구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으니까요. 서로의 비밀을 존중하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밤에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아이들은 나처럼 살게 할 수 없다. 역적의 자손이라는 낙인을 물려줄 수 없다. 가난과 불안을 대물림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그녀는 답을 몰랐습니다. 하급 무사의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매일을 견디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1604년 후쿠가 25살이 되던 해에 2장 운명의 선택. 1604년 일본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가 천하를 평정하고 에도 막부를 열었어요. 오랜 전란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에야스는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인내의 화신이었죠. 오다 노부나가가 천하를 평정할 때는 그의 부하로 참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를 차지했을 때도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하며 천하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의 아들 히데타다가 2대 쇼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여전히 이에야스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누구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살아남은 비결이었으니까요. 히데타다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타케치요. 1604년 8월 12일에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훗날의 3대 쇼군 이에미치였죠. 이에야스는 이 손자를 무척 아꼈습니다. 자신의 후계자로 점 찍어 두었습니다. 어느 날 에도성에서 공고가 나왔습니다. 쇼군의 손자 타케치오의 유모를 뽑는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에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무사 가문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유모, 젖을 먹이고 아이를 돌보는 여성이었죠. 하지만 단순한 유모가 아니었습니다. 쇼군의 유모는 특별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었어요. 쇼군이 성장한 후에도 그를 곁에서 보좌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니까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권력자의 유모는 종종 엄청난 힘을 휘둘렀습니다. 그들은 권력자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 했기에 깊은 신뢰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친어머니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지원했습니다. 귀족 출신도 있었고 무사 집안 출신도 있었습니다. 모두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젖을 먹일 수 있어야 했으니까요. 후쿠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시장에서 들어와 말해줬습니다. 에도성에서 쇼군 손자의 유모를 뽑나더군. 큰 기회라던데? 하지만 우리 같은 하급 무사와는 상관없는 일이겠지? 그녀의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요동쳤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회였어요. 역적의 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유모가 되려면 젖이 나와야 했어요. 즉, 갓 출산한 여성이어야 했습니다. 후쿠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젖먹이 막내 아들,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둘째,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전국에서 수십 명의 여성들이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는 명문가 출신도 많았습니다. 후쿠는 하급 무사의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배경도 없고 연줄도 없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큰 문제, 후쿠는 역적의 딸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알려지면 즉각 탈락일 것입니다. 아니, 탈락으로 끝나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온 과거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후쿠는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너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놓치기 아까운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지원하기로, 목숨을 걸고 도전하기로. 이대로 평생 숨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번 도전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에 후쿠는 잠든 아들을 내려다봅니다. 막내 아들, 겨우 돌이 지난 아기였습니다. 작은 손, 고른 숨소리. 자신의 젖을 먹고 자라는 아이.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어머니인가? 친자식을 버리고 남의 아들을 키우려 하다니 이것이 옳은 일인가?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한다. 역적의 자손으로 평생 숨어 사는 것보다는, 가난 속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권력을 잡아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낫다. 후쿠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에도성의 유모 자리에 지원하겠습니다. 남편은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급 무사의 아내가 쇼군 손자의 유모가 되겠다니. 남편은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쿠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그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선택이었고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막내 아들을 친척에게 맡겼습니다. 젖을 떼야 했으니까요. 유모가 되려면 젖이 나와야 했지만 자기 아이에게 젖을 주고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모든 젖은 쇼군의 손자를 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아이는 울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찾으며 울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울었을 것입니다. 젖을 찾으며 엄마 품을 찾으며
친척이 달래도 소용없었을 것입니다. 후쿠도 울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혼자 방에 틀어박혀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에도로 향했습니다. 비장한 얼굴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에도로, 에도성으로. 에도성,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후쿠는 처음 보는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높은 성벽, 넓은 해자, 화려한 건물들, 이곳이 일본의 중심이었습니다. 권력의 심장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유모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죠. 후쿠는 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여성들, 품위 있는 자세, 교양 있는 말투. 귀족 출신도 있었고 무사 집안 출신도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은 금은보화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후쿠는 그들 사이에서 초라했을 것입니다. 역적의 딸, 가난한 하급 무사의 아내, 배경도 없고 연줄도 없는 여자. 하지만 그녀에게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강렬한 눈빛, 살아남겠다는 의지, 성공하겠다는 집념. 선발관들이 여성들을 심사했습니다. 엄격한 과정이었습니다. 출신, 건강 상태, 성품, 교양 모든 것을 따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했습니다. 후쿠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녀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명의 관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후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판단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후쿠입니다. 출신은 미노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후쿠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거짓말을 할까? 진실을 말할까? 후쿠는 당당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숨기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키치 미치히데를 섬긴 사이토 토시미치입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관리들이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역적의 딸? 역적 아케치 미치히데의 가신의 딸이 감히 쇼군 손자의 유모에 지원하다니. 주의가 술렁였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도 들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비웃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후쿠는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죄와는 무관합니다. 저는 제 힘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는 후쿠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떨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강한 의지만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놀랐습니다. 이 여자 보통이 아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을 짊어지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면접은 계속되었습니다. 왜 유모가 되고 싶은가? 후쿠는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쇼군의 손자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그녀의 당당함이 오히려 인상을 남겼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후쿠의 선발에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도쿠히메, 이에야스의 양녀였던 그녀가 후쿠를 추천했습니다. 도쿠히메는 미노 출신이었고 후쿠의 집안과 먼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후쿠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역적의 딸이라는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밀었습니다. 며칠 후 발표가 났습니다. 후쿠가 선발되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역적의 딸이 쇼군의 손자를 돌보는 유모가 된 것입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분개했습니다. 어떻게 역적의 딸이 선발될 수 있는가? 뒷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불공정하다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야스의 의중이 담긴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후쿠의 배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적의 딸. 그녀는 권력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야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단지 생존하고 싶어하는 여자. 그런 여자는 충성스러울 것입니다.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기회를 준 도쿠가와 가문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이에야스의 계산이었습니다. 정치적 계산. 그리고 그 계산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역적을 토벌한 가문이 역적의 딸을 받아들였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1604년 8월 12일 타케치오가 태어났습니다. 후쿠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았어요. 작고 연약한 생명, 쇼군의 손자, 일본의 미래. 그녀의 가슴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은 멀리 두고 남의 아들에게 젖을 물려야 하는 현실. 친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지금쯤 울고 있을까?
엄마를 찾고 있을까? 하지만 후쿠는 결심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 아들처럼 키우겠다. 아니, 내 아들보다 더 잘 키우겠다. 이 아이가 성공하면 내 아이들도 성공할 수 있다. 이 아이가 쇼군이 되면 내 아이들도 보호받을 수 있다. 타케치오는 후쿠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후쿠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밤에 울면 후쿠가 달랬어요. 아프면 후쿠가 간호했습니다. 후쿠는 완벽한 유모였어요. 하지만 단순한 유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교육자였습니다. 타케치오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자 그녀는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히라가나부터 시작해서 한자까지 예절을 가르쳤고 역사를 들려줬습니다. 특히 그녀가 강조한 것은 인내와 절제였습니다. 미래의 쇼군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죠. 냉정해야 하고 계산적이어야 하고 때로는 무자비해야 한다고. 이것은 어쩌면 그녀 자신의 인생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역적의 딸로 태어나 온갖 역경을 견뎌낸 후쿠. 그녀는 생존을 위해서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철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배웠습니다. 타케치오는 후쿠를 의지했습니다. 친어머니보다 더 가까웠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타케치오의 친어머니 고우히메는 아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남을 더 아꼈습니다. 어린 타케치오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왜 동생만 예뻐할까? 하지만 후쿠가 있었습니다. 후쿠는 타케치오를 사랑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후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타케치오와 후쿠, 유모와 아이, 이 둘의 유대는 앞으로 몇십 년간 일본의 역사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권력투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3장 권력투쟁. 타케치오에게는 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고우, 2대 쇼군 히데타다의 정실이었죠. 그녀는 비범한 출신이었어요. 아버지는 아자이 나가마사, 어머니는 오이치, 오다 노부나가의 조카딸이었습니다. 전국시대 최고 권력자들의 피를 이어받은 여인이었죠. 고우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전사했고 어머니는 재혼했습니다. 고우는 전쟁과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강인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녀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정략적으로 여러 번 결혼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사요 하루카츠, 두 번째는 도요토미 히데카츠, 모두 일찍 죽었습니다. 세 번째 남편이 도쿠가와 히데타다였습니다. 고우는 자부심이 강했어요. 당연했습니다. 자신은 명문가의 딸이었고 쇼군의 정실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장남 타케치오가 아니라 차남 타다나카를 더 사랑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타케치오는 병약했어요. 자주 아팠고 몸이 약했습니다. 성격도 내성적이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반면 타다나카는 건강하고 활발했죠. 밝은 성격에 사교성도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타다나카를 좋아했습니다. 고우도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타케치오를 볼 때마다 실망했습니다. 왜 장남은 저렇게 무기력한가? 왜 차남처럼 못하는가? 고우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타다나카가 쇼군이 되어야 한다. 장자상속의 원칙? 그게 뭐가 중요한가? 능력 있는 사람이 자리를 물려받아야 한다. 타다나카가 더 적합하다. 하지만 장자상속이 원칙이었습니다. 타케치오가 장남이었으니까요. 고우와 후쿠, 두 여인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친어머니 대 유모, 정실부인 대 하급무사의 딸, 명문가 출신 대 역적의 딸, 모든 면에서 고우가 우위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딱 한 가지만은 후쿠가 앞섰습니다. 타케치오의 사랑. 1615년, 에도성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타케치오는 이제 11살이었습니다. 차남 타다나카는 9살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벌써 후계 경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우는 남편 히데타다를 압박했습니다. 밤낮으로 설득했습니다. 타다나카가 더 적합합니다. 타케치오는 병약하고 내성적입니다. 타다나카는 건강하고 활발합니다. 백성들도 타다나카를 더 좋아합니다. 히데타다는 고민했습니다.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타다나카가 더 호감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에야스가 있었습니다. 이에야스는 명확했습니다. 장남 타케치오가 후계자다. 고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신들에게도 로비를 했습니다.
타다나카를 지지해달라고 청탁했습니다. 일부 가신들이 동조했습니다. 타다나카 파벌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후쿠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면 타케치오가 위험합니다. 후계자에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끝입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후쿠도 움직였습니다. 그녀도 가신들을 만났습니다. 오오쿠의 여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선물을 주고 호의를 베풀고 때로는 압력도 넣었습니다. 타케치오를 지지하는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에도성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타케치오 파와 타다나카 파, 형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동생을 지지하는 사람들,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1615년 가을, 후쿠는 중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우가 직접 승푸로 갈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승푸, 그곳은 대쇼군 이에야스가 은거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에야스는 1605년 쇼군 자리를 아들 히데타다에게 물려주었지만 실권은 여전히 쥐고 있었습니다. 승푸성에서 막부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짜 권력자는 이에야스였습니다. 고우가 승푸로 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녀가 이에야스를 직접 설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타다나카를 후계자로 삼아달라고. 만약 이에야스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후쿠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우보다 먼저 승푸로 가야 하는가? 하지만 그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여성이 에도성을 무단으로 떠나는 것, 특히 유모가 타케치오를 두고 멀리 가는 것, 이것은 중죄였습니다. 당시 에도 막부의 법은 엄격했습니다. 여성의 이동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특히 에도성에 사는 여성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성을 나가려면 정식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이유를 대야 했고 여러 단계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무단으로 성을 나가다 들키면 처벌은 가혹했습니다. 평민 여성이라도 태형을 받았습니다. 무사 집안의 여성이라면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쇼군의 손자를 돌보는 유모라면 상상할 수 없는 처벌이 기다렸습니다. 게다가 여행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에도에서 승푸까지는 약 150km, 당시로서는 나흘에서 닷새가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도중에 산적이 나올 수도 있었고 강을 건너다 사고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여자 혼자서? 더욱 위험했습니다. 전국시대는 끝났지만 아직 세상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혼자 길을 간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노략질을 당할 수도 있었고 더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쿠는 결심했습니다. 가야 한다. 고우보다 먼저 이에야스를 만나야 한다. 타케치오를 지켜야 한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1615년 11월 어느 밤, 깊은 밤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후쿠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누구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짐을 챙겼습니다. 남자 옷이었습니다. 무사의 옷, 머리를 숨길 두건도 있었습니다. 호신용으로 작은 칼도 준비했습니다. 후쿠는 여자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옷을 입었습니다. 적어도 어둠 속에서는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성을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에도성은 철저히 경비되고 있었습니다. 문마다 경비병이 서 있었고 특히 여성이 나가는지 감시했습니다. 후쿠는 하인들이 쓰는 뒷문으로 갔습니다. 운이 좋게도 경비병이 졸고 있었습니다. 후쿠는 숨을 죽이고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문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후쿠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미리 약속한 곳에 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쿠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급 무사로 후쿠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몰래 말을 준비해뒀습니다. 후쿠는 말에 올랐습니다. 여자가 말을 타는 것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 말을 몰았습니다. 에도를 벗어날 때까지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참을 가서야 말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밤길이었습니다.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우가 언제 출발할지 몰랐습니다. 먼저 도착해야 했습니다. 후쿠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타케치요,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 드디어 승푸가 보였습니다. 먼 곳에 성이 보였습니다. 승푸성, 이에야스가 있는 곳. 후쿠는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성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말에서 내리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거의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승푸성, 웅장한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도성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야스는 검소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후쿠는 정문으로 갔습니다. 문지기가 막았습니다. 누구냐? 후쿠는 두건을 벗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문지기가 놀랐습니다. 여자가 혼자? 후쿠가 말했습니다. 에도에서 왔습니다. 타케치오 도련님의 유모입니다. 대쇼군님을 뵙고자 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문지기가 난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여자가 대쇼군을 만나겠다니, 게다가 허가도 없이. 하지만 타케치오의 유모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가 보고했습니다. 드디어 답이 왔습니다. 대쇼군님께서 만나주신다. 후쿠는 안도했습니다.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여러 방을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큰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방의 한가운데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을 통일한 사람, 천하를 손에 넣은 사람, 71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후쿠는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대쇼군님, 황송하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에야스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후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에야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무엇이든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야스가 물었습니다. 에도에서 왔다고? 혼자? 후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야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가? 타케치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는가? 후쿠는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은 무사히 계십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이에야스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후쿠는 용기를 냈습니다. 대쇼군님, 타케치오 도련님이 위험합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에야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위험하다니? 무슨 소리냐? 후쿠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고우가 타다나카를 밀고 있다는 것, 가신들 사이에 파벌이 생겼다는 것, 타케치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이에야스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후쿠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화를 내는 것은 아닐까?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닐까? 후쿠가 말을 마치자 이에야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기를 바라는가? 후쿠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잘못 말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말하면 타케치오를 지킬 수 있습니다. 후쿠가 말했습니다. 대쇼군님, 장자상속의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이에야스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장자상속? 후쿠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쇼군님께서 세우신 원칙입니다. 장남이 가문을 잇는다. 이것이 도쿠가와 가문의 법도입니다. 이에야스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있었습니다. 후쿠가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만약 이 원칙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 있다는 이유로 차남이 장남을 제치고 후계자가 된다면 그것은 혼란의 시작입니다. 이에야스가 물었습니다. 혼란? 후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으로 후계자를 정한다면 매번 형제끼리 싸울 것입니다. 누가 더 능력 있는지 증명하려고 다툴 것입니다. 가신들도 나뉠 것입니다. 이 편 저편으로 갈라져 싸울 것입니다. 이에야스의 얼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후쿠의 말이 마음에 와닿은 것 같았습니다. 후쿠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장자상속의 원칙이 확고하다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에야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남이 무능하다면, 병약하다면 그래도 가문을 맡겨야 하는가? 후쿠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병약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할 뿐입니다. 신중할 뿐입니다. 이에야스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후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도련님을 11년간 키웠습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도련님은 현명합니다. 인내심도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할 줄도 압니다. 후쿠가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깊이 생각하십니다. 성급하지 않으십니다. 신중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이에야스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후쿠는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이에야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의 말에 일리가 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이에야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다.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후쿠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야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타케치오가 장남이다. 장남이 후계자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원칙이다. 나도 고우도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 없다. 후쿠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해냈습니다. 타케치오를 지켰습니다. 이에야스가 말했습니다. 에도로 돌아가 히데타다에게 전하라. 내 뜻이 확고하다고. 타케치오가 후계자라고. 후쿠는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쇼군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에야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대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왔구나. 참으로 대단한 충성이다. 타케치오를 잘 부탁한다. 후쿠는 대답했습니다. 목숨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면담이 끝났습니다. 후쿠는 방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후쿠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에야스가 약속한 대로 하인 둘이 후쿠를 호위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후쿠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에도에 도착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에도에 도착했습니다. 후쿠는 다시 남장을 했습니다. 몰래 성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나갈 때처럼 조심스럽게.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후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이틀 후 승푸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이에야스의 명령을 전하러 왔습니다. 쇼군 히데타다를 만났습니다. 대쇼군님의 명이십니다. 타케치오가 후계자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원칙입니다. 히데타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승푸로 갈 계획이었는데 이미 결정이 난 것입니다. 누가 먼저 이에야스를 만난 것일까? 고은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에도성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타케치오가 공식 후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더 이상 논란이 없었습니다. 이에야스의 명령이었으니까요. 후쿠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승푸까지 갔다 온 것을, 그녀가 이에야스를 설득한 것을, 그것은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쿠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낸 것을, 타케치오를 지켜낸 것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623년 7월 27일 타케치오, 이제는 이에미츠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가 3대 쇼군이 되었습니다. 19살이었어요. 정식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에도성에서 성대한 의식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다이묘들이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새 쇼군에게 절했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에미츠는 쇼군의 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의상이었습니다. 금실로 수놓아진 옷, 그는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본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후쿠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모의 자리에서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키운 아이가 일본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는 사실.
역적의 딸에서 쇼군의 유머로 믿기지 않는 변화였을 것입니다. 후쿠는 감격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안도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해냈다. 타케치오를 지켜냈다. 의식이 끝난 후 이에미치는 후쿠를 불렀습니다. 둘만의 자리였습니다. 이에미치는 후쿠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 없었을 것이오. 진심으로 감사하오. 후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송합니다. 이것은 모두 도련님의 덕입니다. 저는 미약한 도움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유모가 아니었습니다. 쇼군의 대리모이자 오오쿠의 지배자였습니다. 1629년 카스가노 추보네는 정식으로 오오쿠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오오로쿠가타. 이 직책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오쿠의 모든 것을 관장했습니다. 고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타케치오가 쇼군이 되었고 후쿠가 승리했습니다. 고우는 분했을 것입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고우는 점점 오오쿠에서 물러났습니다. 정치에서 손을 뗐습니다. 1626년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4살. 고우가 죽자 카스가노 추보네의 권력은 더 이상 제약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오쿠는 완전히 그녀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4장 권력의 정점. 카스가노 추보네가 오오로쿠가타가 되자 에도성 오오쿠는 그야말로 그녀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오오쿠는 에도성의 내전, 즉 쇼군의 사적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카스가노 추보네는 이것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오오쿠에는 3,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살았습니다. 쇼군의 어머니와 부인들, 측실들, 시녀들, 요리사, 세탁부, 청소부까지 거대한 여성 도시였죠. 이 많은 여성들을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카스가노 추보네는 엄격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복장을 입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규정했습니다. 첫째, 남성 출입 금지. 쇼군을 제외한 어떤 남자도 오오쿠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의사도 여의사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규칙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위반하면 사형이었습니다. 둘째, 엄격한 위계 질서. 오오쿠의 여성들은 계층으로 나뉘었습니다. 최상층은 미다이 도코로, 즉 쇼군의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오소데스케와 오조주라는 고위 측실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층에는 오츠보네라고 불리는 고위 시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무가 출신으로 교양과 예절을 갖춘 여성들이었죠. 하층에는 층로, 즉 중급 시녀들과 계조, 하급 시녀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외부와의 단절. 오오쿠의 여성들은 평생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편지도 검열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세계였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한 통제가 필요했을까요? 카스가노 추보네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정치적 이유. 오오쿠에는 쇼군의 부인들과 후계자들이 살았습니다. 외부 세력의 침투를 막아야 했죠. 둘째, 권력 유지. 여성들을 고립시켜 외부 정보를 차단하면 통제하기 쉬워집니다. 반란이나 음모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유교적 가치관. 에도 막부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유교에서는 남녀를 엄격히 구분했고 여성의 정조를 중시했습니다. 카스가노 추보네는 이 모든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오쿠 제도를 통해 여성들을 통제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오오쿠는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의 피난처이기도 했습니다. 밖에서는 전쟁과 혼란이 있었지만 오오쿠 안에서는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의식주가 보장되었고 병들면 치료도 받았습니다. 물론 자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시대의 혼란을 겪은 세대에게는 안전이 자유보다 더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카스가노 추보네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일화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 고위 가신의 부인이 오오쿠 규칙을 어겼습니다. 정해진 복장을 입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실수였지만 카스가노 추보네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을 불렀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규칙을 어겼소. 벌을 받아야 하오. 부인은 변명했습니다. 실수였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지만 카스가노 추보네는 단호했습니다.
그 부인을 오호쿠에서 추방해버렸죠. 영원히 들어올 수 없게 했습니다. 남편인 가신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신까지 좌천되었습니다. 이에미치도 카스가노 추보네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이 사건 후 오호쿠의 규율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규칙을 어기지 못했습니다. 카스가노 추보네를 두려워했습니다. 또 한 번은 황실에서 공주를 이에미치의 부인으로 들이려 했습니다. 좋은 혼담이었습니다. 막부와 황실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카스가노 추보네가 반대했습니다. 그 공주의 성격이 너무 강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오호쿠 질서를 해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미치는 카스가노 추보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결국 그 혼담은 무산되었습니다. 황실도 놀랐습니다. 카스가노 추보네의 권력이 황실까지 미친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에도 막부가 실권을 쥐고 있었고 카스가노 추보네는 막부의 핵심 인물이었으니까요. 카스가노 추보네는 또한 막대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쇼군으로부터 받은 하사품, 각종 선물, 토지 수입 등등 그녀의 재산은 웬만한 다이묘를 능가했습니다. 연간 수입이 수만 석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검소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는 단순한 옷을 입었고 식사도 소박했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절을 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자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고아원을 지원하고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이것도 그녀의 정치적 계산이었을 겁니다. 권력자가 지나치게 사치스러우면 반감을 산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검소하고 자선을 베푸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카스가노 추보네는 정치를 잘 알았습니다. 1626년 카스가노 추보네는 역사적인 일을 해냅니다. 천황을 아련한 것이죠. 천황, 일본의 상징이자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실권은 쇼군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천황은 여전히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천황의 승인이 있어야 쇼군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스가노 추보네가 천황을 만났다는 것, 이것은 그녀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 보여줍니다. 당시 천황은 고미즈노 천황이었어요. 카스가노 추보네는 교토로 갔습니다. 성대한 행렬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교토 사람들이 구경했습니다. 천황은 그녀를 만나 주었어요.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모가 천황을 아련한다니. 하지만 카스가노 추보네는 단순한 유모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쇼군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아련은 격식을 갖춰 진행되었습니다. 카스가노 추보네는 천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황은 그녀를 치하했습니다. 쇼군을 잘 보필하고 있다고, 막부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천황과의 만남 후 그녀는 종위위라는 관위를 받았어요. 이것은 매우 높은 자기였습니다. 귀족들도 받기 어려운 자기였습니다. 여성으로서는 거의 최고 수준이었죠. 카스가노 추보네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천황도 인정하고 쇼군도 의지하고 오호쿠도 지배하는 여인, 일본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을까요?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카스가노 추보네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둘. 그녀는 그들을 버리고 에도성에 들어왔었죠. 25살 때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50이 넘었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카스가노 추보네는 권력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권력으로 자식들을 출세시켰습니다. 장남 이나바 마사카츠는 다이묘가 되었어요. 오다와라 성의 성주가 되었습니다. 8만 5천 석의 영지를 받았습니다. 차남 이나바 마사노리도 중요한 직책을 받았습니다. 막부의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딸도 좋은 집안으로 시집갔죠. 모두 카스가노 추보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카스가노 추보네는 자식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재회였어요. 막내 아들, 그녀가 젖을 떼고 떠나보냈던 아이도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건장한 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어땠을까요? 따뜻했을까요? 어색했을까요? 아들들은 어머니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자신들을 버린 사람, 하지만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을 출세시킨 사람. 사랑과 배신,
은혜와 원망, 그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을 것입니다. 아들들은 어머니에게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분노했을까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화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카스가노 추보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옳은 선택을 했는가? 친자식을 버리고 남의 자식을 키운 것이 옳았는가? 아마도 그녀는 확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권력은 얻었지만 모성은 잃었으니까요. 아들들을 출세시켰지만 그들의 사랑은 잃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치른 대가였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카스가노 추보네는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선택은 이미 25년 전에 했습니다. 5장 화려한 감옥. 카스가노 추보네와 이에미치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자상한 유모와 효자 같은 쇼군의 관계였습니다. 이에미치는 카스가노 추보네를 어머니처럼 따랐고 그녀의 말은 무엇이든 들었습니다.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마다 카스가노 추보네와 상의했습니다. 다이묘를 임명할 때, 정책을 결정할 때, 외교 문제를 다룰 때 이에미치는 항상 카스가노 추보네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에미치는 생모 고우히미메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 타다나카를 더 아꼈으니까요. 어린 이에미치는 어머니의 냉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 공백을 채운 것이 카스가노 추보네였습니다. 그녀는 이에미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에미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옹호하고 지켜줬습니다. 이에미치에게 카스가노 추보네는 진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때때로 질식할 것 같은 통제이기도 했습니다. 카스가노 추보네는 이에미치의 모든 것을 관리하려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에미치는 성인이 되고 쇼군이 되었지만 여전히 카스가노 추보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립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평생 카스가노 추보네에게 의지하고 싶었을까요? 역사가들은 이에미치의 성격 형성에 카스가노 추보네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에미치는 감정 표현이 서툴렀고 타인에 대한 불신이 깊었으며 때로는 잔인했습니다. 특히 형제에 대한 태도가 그랬습니다. 동생 타다나카를 견제했습니다. 1633년 타다나카가 28살의 나이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공식 사인은 병사였지만 독살설도 제기되었죠.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미치가 동생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히려 안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쟁자가 사라진 것이니까요. 이것은 어쩌면 카스가노 추보네의 교육 방식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녀는 이에미치에게 권력자는 냉정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필요하다면 무자비해질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에미치는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는 냉혹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기독교를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1637년 시마바라의 난 때는 3만 명 이상을 학살했습니다. 쇄국 정책도 강화했습니다. 1639년 포르투갈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고 1641년에는 네덜란드 상관을 나가사키의 데지마 섬으로 제한했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이런 정책들에 카스가노 추보네가 영향을 미쳤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녀는 외국 세력의 침투를 경계했고 기독교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안정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이에미치는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엄격했습니다. 특히 장남 이에츠나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차가움을 되풀이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에미치는 카스가노 추보네를 깊이 의지했습니다. 그녀가 없으면 불안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그녀를 찾았습니다. 카스가노 추보네는 이에미치에게 어머니이자 스승이자 정치적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였을까요? 상호 의존이 지나쳤던 것은 아닐까요? 이에미치는 평생 카스가노 추보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행복이었을까요? 불행이었을까요? 권력의 정점에 선 카스가노츠보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권력을 얻었지만 행복한가? 성공했지만 만족하는가? 아마도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친아들을 버린 것을, 평범한 삶을 포기한 것을.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때로는 자랑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역적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도 오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력은 외로운 것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주변 사람이 줄어듭니다. 정상에 서면 혼자입니다. 카스가노츠본에도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종교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그녀는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절을 방문하고 승려들과 대화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637년 카스가노츠본에는 60살이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고령이었습니다. 건강도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했죠. 기력이 떨어졌고 자주 아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주고 절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에미치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막부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라고. 그녀가 평생 바쳐 키운 이에미치가 훌륭한 쇼군으로 기억되기를 바랐습니다. 6장 마지막 시간. 1643년 카스가노츠본에는 64세였습니다. 당시로서는 긴 삶이었어요. 그해 여름 그녀는 병에 걸렸습니다. 갑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는데 몸이 무거웠습니다. 열이 났고 기력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열이 더 올랐고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기력이 떨어졌어요. 의사들이 진찰했습니다. 애도 최고의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맥을 짚고 혀를 보고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노환이었을 것입니다. 64년을 살아온 몸이었습니다. 그중 40년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루 4-5시간만 자며 오오오쿠를 관리했습니다. 몸이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의사들이 약을 처방했어요. 하지만 카스가노츠본에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약을 드셔야 합니다. 병이 악화됩니다. 하지만 카스가노츠본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맹세를 했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에미치가 어렸을 때 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중병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카스가노츠본에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께 빌었습니다. 쇼군님을 살려주십시오. 대신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쇼군님이 완전히 낫기 전까지는 결코 약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에미치는 회복했습니다. 기적처럼 나았습니다. 카스가노츠본에는 감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맹세를 잊지 않았어요. 이제 자신이 병들었을 때도 그녀는 약을 거부했습니다. 맹세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간청했어요. 이에미츠도 직접 말했습니다. 약을 드십시오. 그 맹세는 이미 지키신 것입니다. 저는 이미 나았습니다. 하지만 카스가노츠본에는 고집했습니다. 맹세는 맹세다. 나는 약을 먹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고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피곤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권력 투쟁, 끝없는 책임, 잃어버린 가족, 외로움, 40년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쉬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혹은 속죄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친아들을 버린 것, 수많은 여성을 오오쿠에 가둔 것, 권력을 위해 희생시킨 것들, 죄책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카스가노츠본에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이에미치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쇼군이 신하의 병상을 매일 찾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스가 노츠보네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에미치의 유모였고 조력자였으며 거의 어머니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에미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1643년 9월 14일, 가을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선선했습니다. 카스가 노츠보네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방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위 시녀들, 의사들, 그리고 이에미츠 모두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카스가 노츠보네의 마지막 순간을. 이에미츠는 그녀의 곁에 있었어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카스가 노츠보네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이에미츠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 없었을 것이오. 진심으로 감사하오. 평생 잊지 않겠소. 카스가 노츠보네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눈을 뜨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미치는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카스가 노츠보네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카스가 노츠보네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이에미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쇼군이 우는 모습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울었습니다. 방 안의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고위 시녀들이 흐느꼈습니다. 카스가 노츠보네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존경했습니다. 그녀가 없으면 오오쿠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카스가 노츠보네의 장례는 성대했습니다. 이에미츠는 그녀를 국장으로 치르게 했어요. 쇼군의 어머니에게나 주어지는 예우였습니다. 실제로 카스가 노츠보네는 이에미츠에게 어머니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녁이 애도했습니다. 관청은 문을 닫았고 상점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3일간 공식 애도 기간이 선포되었습니다. 장례식은 린쇼인이라는 절에서 열렸습니다. 애도의 큰 절이었습니다. 카스가 노츠보네가 생전에 후원했던 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이묘들이 왔습니다.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위 관료들도 왔습니다. 오오쿠의 여성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스가 노츠보네의 관은 화려했습니다. 검은 칠에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최고급 관이었습니다. 관 위에는 그녀가 생전에 입었던 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미츠가 직접 조사를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였소. 나의 스승이었소. 나의 가장 충실한 신하였소. 당신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 없었을 것이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쇼군이 공개적으로 우는 모습.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카스가 노츠보네가 이에미츠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장례 행렬은 장엄했습니다. 수천 명이 관을 따라 걸었습니다. 승려들이 연부를 외웠습니다.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애도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카스가 노츠보네는 린쇼인에 묻혔습니다. 무덤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석조탑이 세워졌고 금박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묘비엔 그녀의 공적이 새겨졌습니다. 카스가 노츠보네, 도쿠가와 이에미치의 유모이자 조력자, 에도 막부의 기틀을 다진 현명한 여인, 오오쿠를 창설하고 관리한 뛰어난 통치자. 짧은 비문이었지만 그녀의 삶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카스가 노츠보네가 죽은 뒤 오오쿠는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제도는 에도 막부가 끝날 때까지 유지되었죠. 무려 225년 동안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막부가 무너질 때까지. 역대 오오로쿠가타들은 카스가 노츠보네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녀의 통치 방식을 배우고 그녀의 규칙을 따랐습니다. 카스가 노츠보네가 만든 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오쿠는 점점 더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폐쇄적이 되었습니다.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자체적인 논리로만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비효율과 부패를 낳았죠. 필요 없는 직책이 늘어났고 낭비가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견고한 시스템이 되었으니까요. 또한 오오쿠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수천 명을 먹이고 입히고 관리하는 데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연간 수만 양이 들어갔습니다. 이 비용은 결국 백성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었죠. 에도 막부 후기로 갈수록 오호쿠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낭비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는 거였습니다. 개혁파들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호쿠에서 일하는 여성들, 그녀들의 가족들, 오호쿠와 관련된 상인들 모두 오호쿠가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오호쿠는 1868년 메이지 유신과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에도 막부가 무너지면서 오호쿠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25년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오호쿠의 여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50년, 60년을 오호쿠에서 산 여성들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낯설었을 것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갇혀 살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슬픈 일이었습니다. 카스가노 추보네의 유산, 그것은 오호쿠였습니다. 그녀가 만든 시스템, 그것이 215년간 지속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동시에 비극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카스가노 추보네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그녀는 막부의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장자상속 원칙을 지킴으로써 후계자 분쟁을 막았어요. 이것은 에도 막부가 250년간 지속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오호쿠 시스템을 통해 쇼군 가문의 혈통을 관리했습니다. 이것은 막부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오호쿠가 없었다면 후궁들 사이의 권력 다툼이 더 심했을 것입니다. 셋째, 여성으로서 최고의 권력에 도달했습니다.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카스가노 추보네는 여성도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넷째,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최악의 출발점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와 능력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첫째, 오호쿠는 수천 명의 여성을 평생 감금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자유를 빼앗겼어요. 가족을 만날 수 없었고, 사랑할 수 없었고, 꿈을 꿀 수 없었습니다. 둘째, 카스가노 추보네 자신도 가족을 희생했습니다. 친자식을 버리고 권력을 택했죠.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모성을 포기하고 권력을 얻은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셋째, 그녀의 교육 방식이 이에미치의 잔인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이에미치는 냉혹한 통치자였습니다. 시마바라의 난에서 3만 명을 학살했고 쇄국 정책으로 일본을 고립시켰습니다. 넷째, 오호쿠 시스템이 막대한 재정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이 오호쿠 유지에 쓰였습니다. 이것은 공정한가요? 역사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사실을 전할 뿐이죠. 카스가노 추보네가 선인이었는지 악인이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카스가노 추보네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선택의 무게. 그녀는 친아들을 버리고 권력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어요. 우리도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가족이냐 일이냐, 사랑이냐 성공이냐, 그 선택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둘째, 권력의 대가. 카스가노 추보네는 권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자유를 잃었어요. 오호쿠는 그녀가 만든 감옥이었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의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권력은 공짜가 아닙니다. 항상 대가를 요구하죠. 셋째, 모성과 야망의 충돌. 카스가노 추보네는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야심가였어요.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당시 시대는 여성에게 선택을 강요했으니까요. 어머니로 살 것인가, 권력자로 살 것인가. 넷째, 운명에 맞서 싸우는 용기. 카스가노 추보네는 역적의 딸이었습니다. 최악의 출발점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이겼습니다. 다섯째, 성공과 행복의 차이. 카스가노 추보네는 성공했습니다. 역적의 딸에서 일본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성공이 곧 행복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삶이 보여줍니다. 여섯째, 역사는 복잡하다. 우리는 흔히 역사적 인물을 영웅이나 악당으로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카스가노 추본에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선인도 악인도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인간이었습니다. 카스가노 추본에는 행복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얻었습니다. 역적에 따라서 일본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으로. 이것은 분명 놀라운 성취였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자유, 평범한 삶, 친아들들과의 관계, 진실한 인간관계, 평온한 마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에 맞서 싸웠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 여성이라는 한계, 가난이라는 장벽.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극복했어요.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바쳐서. 그 결과가 행복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분명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렬함이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카스가노 추본에 자식의 앞날을 위해 자신을 불태웠던 여인, 역적의 딸에서 권력의 정점까지 오른 여인. 하지만 그 화려한 궁궐 오오쿠는 그녀에게 가장 거대한 감옥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승리와 희생, 권력과 고독, 영광과 슬픔, 그 모든 것이 뒤섞인 한 여인의 삶. 카스가노 추본의 삶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선택 속에서. 4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놀랍도록 현대적입니다. 권력은 여전히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은 계속됩니다. 도덕과 실리 사이의 갈등도 남아 있습니다. 카스가노 추본에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운명에 굴복하지 말라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지만 동시에 권력의 대가를 잊지 말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400년의 세월을 넘어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